안녕하세요. 번지풍 강의 72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분이 인도 북부의 고타마 시달다라는 분으로 훗날 성도한 이후에 석가모니로 성자로 추앙받게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활동한 시기와 거의 겹쳐서 중국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두 분이 출연을 하시는데 바로 노자와 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 공자인데요. 이때 노자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춘추 시대인데 춘추 시대 이후에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그 7개의 국가가 자웅을 겨뤄서 궁극적으로는 그 진시 황제가 천하 통일을 하고 바로 무너진 데 얼마 안 가서 한 고조 유방에 의해서 그 한나라가 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한이 출현하기 전까지 춘추전국 시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는 중국에서 문명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사유 체계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꽃을 피우던 시기였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 중국으로 불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가 위진 남북조 시대 이제 마지막 당나라가 출현하기 전인데요. 이때 그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 체계 자체가 그 음성 위주의 그 알파벳 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어학적으로는 음소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서 분석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 팔리어라든가,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팔리어를 구사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경전들을 만든 게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것도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파벳 문자이기 때문에 음성 위주의 알파벳 문자는, 이런 문자 체계들은 주로 그 논리적 사유 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런 음성 위주의 알파벳 체계가 아니라 상향성, 의미 위주의 이제 상향성의 바탕을 둔 그 한자 문자 체계 때문에 그 논리적 사유 체계보다는 어떤 직관적 사유 체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 언어 구조를 가지고 이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를 의미 위주의 상향성 한자로 직관적 사유책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중국 독특한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불교를 수용해서 만들게 된 종교가 돼버려 가지고 이제 선불교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는 중국화한 불교다 이렇게 보면, 중국인들에 의해서 중국적 사유책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중국 특색의 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일단은 불교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노장사상, 그러니까 도덕경을 쓴 노자와 장자를 쓴 그 장자 내편과 외편인데, 내편은 장자가 직접 쓴 거죠. 그래서 그 사유 체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선불교를 그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황노학에 기초를 해서 만들게 된다고 했죠. 그 유사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노장 사상의 기초를 둔 그 사유 체계에 의해서 불교를 이해를 하고, 또 그 수행법 자체도 그 노장 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마디로 얘기하는 신선이 되는 그 금단 대학을 만드는 내단론에 바탕을 해서 어떤 불교에서의 어떤 다양한 그 명상이라든가 이런 그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호흡법이라든가 그 자세 같은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선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도와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 금단대학 제조에 관련된 선도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종합돼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 불교를, 그 석가모니가 만든 이 불교를 그 중국에서의 또 다른 사유 체계가 있는데, 이 모든 선도와 유도, 그러니까 공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 개입을 했다고 알려진 게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역.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은 주나라의 역경에 공자가 시빅을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이 그 역경을 공자가 심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주나라의 역경에 공자가 시빅을 부과해서 해석을 한 그 해석체계를 적극 원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노자가 아닌 공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는 접근에 들어가서 역으로 이제는 이것을 그 불교를 논리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해해 보려는 그러한 어떤 흐름도 크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종파가 선불교에서 우리가 그 육조 해능 때 와가지고 오가 7종이 이제 분할 때 나갈 때, 그 중에 주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오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동종이라고 하는 게, 이 조동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 선불교에 대해서 그 지금 얘기를 할 때 주로 뭐냐면은 대해종고의 그 화두가나선을 지금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화두가나선에 대한 내용을. 근데 원래 그 대해종고가 원래 몸 담았던 곳이 이 조동종이었습니다. 이 조동종의 몸을 담았다가 임재종으로 양계파로 그 한마디로 그 전향을 한 거죠. 이제 그쪽 계통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조동종의 그 분위기는 상당히 학문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근데 이 조동종에서 사실은 그 이 역학적 체계에 대한 것들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동종. 그래서 조동종에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조동종계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누가 이거를 되냐면은 마이도자라는 사람, 마이도자라고, 여기 마이도자 있죠? 마이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동종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게 이 양반이 수행자예요. 이제 마이도자라는 분이 그 선천사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를 누구한테 전해주냐면은
바로 이 선도 화산파, 선도의 화산파, 화산진인, 화산파의 유명한 진단희라는 사람이 전수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선천사도, 그러니까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천복귀8개에 관련된, 이 선천복귀8개, 우리가 보면은 삼역8개에서 이 선천복귀8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천에 대한 이 도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은 음양에서 건태리진 송감간곤이라는 8개 괴가 파생되는 거를 건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선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선천도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선천복귀8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거는, 이거는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 배치를 한 건데, 근데 선천사도 안에는 이 8개 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복귀8개와 그 다음에 하도, 낙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천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복귀8개, 선천복귀8개 요거와 그 다음에 하도, 낙서, 하도와 낙서를, 그러니까 하늘이 성인에게 내려줬다는 신물, 바로 하도 낙서인데, 이렇게 생기게 하도인데, 근데 당시에 이렇게 마이도자가 진단희에게 이것을 전수해 줄 때는 요런 모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정립이 마지막 된 거는 주자 때 와가지고, 주자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자 때 와가지고, 북송 시대 주자 때 와가지고 주자 성리학에서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 유명한 게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렇게 3개죠, 3개에다가 그 다음에 태극도라는 게, 요 태극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도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동종 계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야,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태극도라는 게, 태극도, 이 태극도를 전수를 해줬다는 게, 태극도를. 자, 이렇게 4개를 전수를, 진단희에게 선도의 전수를 해줬어. 선도의 전수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 화산파 진단희로부터 누가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냐면은, 물론 여러 군데로 흘러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유교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완성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자 성리학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냐면은, 주자 성리학의 시작, 원조는 주자가 아니고, 주자는 완성자고 성리학의 완성자고,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하지. 근데 이 주자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주염계라는 사람이에요. 이 주염계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태극도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도 해설을 주자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리학이 시작한 거야. 유교 주자는 신유학이라고 그러거든. 신유학.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주역에서 시빅을 차내 가지고 그 공자의 저서가 직접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요즘에 와서 뭐 아니다 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되게 공자가 썼다고 대체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도 공자가 시빅 중에 다는 아니래도 전체적인 게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그걸 다 썼다. 근데 공자의 그걸 구유학이라면은 지금 신유학, 새로운 유학을 성립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천사도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 선천사도 중에서 이 주염계에 의해서 태극도설이 해설이 되면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선천사도라고 하는 것들이 소강절이라는 사람한테 소강절이 환극경세서로 유명한데, 소강절한테 또 전수가 되면서 소강절이 선천역학, 선천심학이라는 거를 또 이제 제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실 불교 계통에서 선도의 그 책에도 불교 계통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고, 사실 불교 계통에서의 그 마이도자, 조동종의 마이도자가 이 선천사도를 선도에 전수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유학, 신유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마이도자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이도자라는 사람이 조동종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종 사람이라는 거는 여기 그 마이도자가 썼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발간되어 있는 책입니다. 정역신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역신법. 이 정역신법은 마이도자가 저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같은 책인데 이제 발간된 게 이제 초판 뭐 중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초판 뭐 2판 뭐 그러겠지만 둘째 판 뭐 이래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저자는 마이도자라고 돼 있어. 이게 마이도자의 내용이 바로 그 이란 그 선천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수해줬다고 하는. 자, 그래서 마이도자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이도자라는 사람은 5대 말 북송 초에 세속을 떠나서 응가하던 승려다. 이렇게 승려라는 거죠. 승려. 그래서 마이도인, 마이도사, 마이화상, 뭐 이렇게 백각도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방술이라니까 뭐야? 이 도교죠. 도교 방술에 뛰어났고 역학에도 뛰어나서 유불도 삼교 융합의 사유를 지닌 인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중국에서의 그 선불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중국화하면서 중국에서의 그 불교를 수용을 한 뒤에 그것을 중국의 그 본래 그 선도, 그러니까 노장 사상과 그 내단 사상과 그리고 신선 사상 이런 것들과 이제 도교적인 어떤 그런 사유 체계와 그다음에 이 공자의 그 어떤 역학적 체계를 수용을 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역학적 체계를 융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유불선 융합, 그러니까 유불선 융합이라는 거죠. 유불선 융합이다. 그러니까 유불선 융합을, 그러면 유불선 융합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는 이 선도도 사실은 화산파 진단희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 역학적 체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무국도라고 하는 이것이 진단희가 만든 거예요. 진단희. 그러니까 태극도를 보고 진단희가 무국도를 만들어서 이게 신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빈지문이라고 해서 도덕경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현빈의 문이라고 해서 현빈에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단계 지난 뒤에 오행이 구성이 되고 전리취감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는 그 수화가 결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연신환어 하면서 복귀 무국, 그러니까 본래 그 무국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국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태극도라는 거를 기초로 해서 무국도를 만든 거예요. 태극도는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무국도는 사람 속에서 그 우주가 창조되면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신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이 태극도를 기초로 해서 무국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도가 일종의 대우주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무국도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생성되는 과정, 대우주가 생성되면서 소우주체인 인간이 신선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천사도를 그 마이도자로부터 진단희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화산진인 진단희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단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선도에서 이제 유명한 게 수공법을 창시했는. 근데 수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자면서 수행하는 이 사람이 한번 잠을 자면요 몇 달 동안 그냥 잠자는 거야.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깨어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꿈을 꾸고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꿈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꿈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꿈속에서 자기가 그 하나의 꿈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한마디로 의생신을 만들어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행이 이제 수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인간의 그 현실적인 피지컬 바디는 쉬고 있지만은 그 아스트랄계에 들어가면은 그 세계는 이렇게 그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은 그 환상 세계가 열리면서 그 세계 속에서 뭐 동굴로 가가지고 뭐 수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행을, 그리고 자기 몸을 낮춘다든가 해서 이거 다양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수공이에요. 잠자면서 하는 수행. 근데 이 수행을 하면은 한번 자면은 몇 달 동안 내리자는 게는, 이런 거는 이제는 인도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자는 사람, 3년을 내내 자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도를 다 이루고 나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자는 분도 계신데, 진단이는 보통 몇 달 정도는 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자는 그 세계 속에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그 도사였죠.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그 마이도자라는 사람이 진단이에게 이걸 주고, 진단이가 무국도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도의 이치를 밝혀낸 뒤에 이 진단희가 이제 전수를 해 나갈 때 그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주염계에게 태극도가 오게 되고, 거기서 태극도선이 만들어지고 하도 낙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되죠. 그러면 소강절도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는 선천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신유학,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우리가 선불교 체계와 유도와 선도가 다 융합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융합이 되는데, 그 융합을 뭘로 시키는 거냐면은 바로 역학 논리로 융합을 한다 이겁니다. 그 역학 논리로 융합을 한다.
그러면은 역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그 선불교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역학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 그 역학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참 그게 참 뭐냐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뭐 분리문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부들을 안 한단 말이야. 한국에 소위 말하는 조계종의 그 스님들은 이런 공부를 역학 공부 같은 거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역학 논리로 융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은, 그럼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건, 선불교가 내세우는 거는 선불교는 하나의 심학이다라는, 심학, 마음에 관련된 수행 체계야. 학문이면서 수행 체계야. 마음에 대한 건 마음. 그렇죠? 마음에 대한 건데 이 심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선불교가 심학이라면은 유교도 심학이 된단 말이야. 유교도 성리학의 토대를 두고 성리학이 곧 심리학이 된단 말이야. 심리학. 그래서 심성학이 되는 거지. 심성학.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영리가 곧 심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리가 곧 심리다. 그러니까 역학의 원리가 곧 심리의 원리다, 이런 개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역학의 원리 안에 심리가 그러니까 역학의 원리가 심리의 원리다. 심리의 이치다. 그러니까 역학의 이치와 심리의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치와 심리의 이치가 같다. 그런데 주자는 성과 쉼을 분별을 해서 보는 그런 형태고, 왕양명 같은 경우는 양명학 이렇게 하신 분들은 심학으로 모든 걸 다 통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성과 쉼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있는. 근데 이율곡 같으신 분은 성리가 곧 심리다. 그러니까 심리 안에 성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심리 하나로 다 통합을 하는 거지. 모든 게 다 심리다. 그렇게.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돼? 역학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불교는 결국 마음을 다루는 학문인데, 마음을 다루는 수행 체계인데,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마음을 다루는 건데, 마음에 대한 게 곧 역학의 원리가 마음의 원리라면은, 그래서 그 역학의 원리의 마음의 원리는 게 선천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원리가 우리의 그 역학의 원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심학에 능통하려면은, 역학에 능통하면은 불교의 이치를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 이제 번역돼 나온 책 우익지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유명한 선역이라고 하는 선. 그러니까 선불교의 선에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 그러니까 불교로 푸는 주역. 사실 이거보다는 역으로 푸는 불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러니까 불교로 푸는 그러니까 불교로 푸는 주역. 이게 우익지욱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승려인데, 이분이 이제 불교로 푸는 주역이라는 이 책을 이제는 선역에 관련된 책을 이제는 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역선해라는 책입니다. 원래 책 이름은 주역선해라고 해가지고, 주역으로 그러니까 주역으로 선을 해석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선을 해석하는 거죠. 역학으로 선불교의 그 이치를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로 푸는 주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 책 원래 그 주역 선해라는 개념으로 보면 주역으로 선을 해석한다. 주역을 선으로 해석한다. 그게 아니고 주역으로 선을 해석한다.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지만은 결국 불교의 그 심학이라고, 불교는 결국 심학인데 결국 그 유교의 그 역학도 영리도 결국 심리이기 때문에 심학이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불선이 이제는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명나라 사람인데 명말 4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우익지육이 주육선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제는 그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양자를 융합 회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책이 바로 이 주역선해라는 책이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죠.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 철학은 주역 선해를 우한의식, 우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중생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한의식이에요. 그리고 회통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해설을 했다는. 근데 이 양반이 명말 청초 1599년 1655년에 이 인물인데 선사인데 처음에는 12살 때는 유학의 뜻을 두고 유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석과 노자의 도를 없애기,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성리학자들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불교 없애버리고 노자의 도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교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해서 자기가 유학자인데 석과 노자의 도를 없애기로 맹세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수십 편의 벽불론을 지었다. 그러니까 불교를 깨부숴야 된다라는, 불교를 깨부숴야 된다라고 그런 거를 수십 편이나 썼어. 이게 불교는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서 하면서 지은 거야. 근데 17세 때 운서 주갱이 쓴 죽창수필과 자지록을 읽어보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17세 때. 그래서 읽고 불교를 비방하는 자신의 글들을 모조리 다 불살라버려요. 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불교를 없애려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열렬 노력을 했는데, 유학자로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불교는 굉장히 고졸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확 반대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다는 거, 잘못한 거를 다 뽑아서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20대 때는 노노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유학을 안 한 게 아니고 유학 공부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는 겁니다. 20세 때는 노노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하는 인으로 돌아간다. 천하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귀인. 이 천하귀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천하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람이 구절에 의문을 품고 먹고 자는 것마저 잊어버린 채 3일 밤낮을 궁굴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화두가 된 거죠. 아니, 논어에 천하는 인으로 돌아간다는 천하귀인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서 그냥 3일간을 밥도 못 먹고 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이걸 해서 화두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호련대오를 해가지고 공자와 안자의 심화. 그러니까 안자는 뭐야?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아내.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잖아요, 공자보다. 그래서 이게 공자와 안자의 심학을 곧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뭐예요? 심학이었다는 거라. 공자도 심학이었다는 거지. 불교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하귀인이라는 말 자체가 반본하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요 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우리가 인이예지신 할 때 그 인인데, 그 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극으로 보면 요게 인이야. 요게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거는 뭐 요거는 요게 인인데, 요 두 개가 합해진 거야. 이 검은 거와 흰 게 합해진 거야. 그러니까 음양이 합해진 거야. 그러니까 본래 태극,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전 그 하나인 상태, 이게 요게 바로 인이 바로 일심이야.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 인이 일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인이 일심이, 인이 불교로 따지면 일심이다라는 일심. 얘는 일심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자, 이런 말, 이걸 깨달았단 말이지. 20세 때 부친이 떨어져 지장경을 듣고 출가의 마음을 내었다네. 23세 때 천태종에 천착했으나, 그러니까 천착했다는 건, 천태가 이제는 천태 지휘대사가 그 유명하잖아요. 마지관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천태종은 그 법화경에 기초를 해서 성립된 종파잖아요. 근데 그 종파가 교종이잖아요. 화엄종, 천태종 이건 다 교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천태종에 이렇게 그 귀의를 해서 이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스스로 종파적 울타리의 가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태 자손만을, 그러니까 천태종에만 자기가 갇혀 있질 않고 그 자유롭게 이제는 저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천태종은 자신의 문중과 교의만을 고집해가지고 선종, 하엄종과 법상종과 하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사는 종파적 울타리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큰 그릇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 중국에서 8대 종파로 나누는데, 이게 천태종, 뭐 화엄종, 삼론종, 뭐 진원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종, 뭐 이래서 중국 8대 종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역학으로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역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선사들은 되게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공부에도 굉장히 깊은, 이걸 문자선이라고 하는 건데, 문자선. 그러니까 문자를 통한 선. 근데 이거는 이제 역학 공부, 역학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그것도 문자적인 어떤 체계라고 본다, 코드 체계라고 본다면은 그 문자선을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에 대해서 조예들이 다 깊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두가나선을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화두가나선이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에 뭐 정전백수자 하면은 그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뭐 달마가 성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렇게 할 때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두인데 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역학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주라는 분도 역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정전백수자라고 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걸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자무불성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없다. 왜 없다고 합니까? 왜 있다고 합니까? 왜 없다고 합니까? 구자무불성 가지고 깨우친 사람이 많은데, 구자무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학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수상에는 어떤 것이 부처가 나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쪽산이 무리로 간다, 이 말도 주역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다. 간식을, 이 말도 마찬가지고 마상건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그 역학을 공부하는 역학적 체계를 가지고 이 화두를 만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기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리에 기초한 화두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 화두 가나선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날 그냥 뻗떡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그 화두 가나선은 그 역학적 원리, 그러니까 이게 화두 가나선은 화두라는 것은 대체로,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화두라는 대체로 영리에 기초한 내용이다.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리로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화두의 이치를 영리로 풀 수가 있다. 역학의 이치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두를. 그래서 이렇게 영리를 통해서 화두를 이해를 한다든가 불교를 이해를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이해를 해서 깨닫는 이런 깨달음을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해오. 이해를 해가지고 깨달았다. 해오. 근데 우리가 해오를 하려면은 해오를 하려면 떴다는 거잖아요.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역학으로 불교를 풀어서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해오.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화두는 해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읽어보면은 역학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다음 강좌부터 그 역학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이런 화두들이 있어요. 요 화두 대종고에 뭐 6개의 화두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화두를 더 해가지고 몇 개 강좌를 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학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를 제가 해드리겠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해오를 시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두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던져질 때 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안에는 영리를 숨겨놔가지고 영리적인 이치에 의해서 풀게끔 그것을 풀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게끔 해오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도노만 되는 게 아니라 해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재료로서 이런 화두 가나선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역팔계를 가지고 한번 그 불교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선천법계팔계, 후천분황팔계, 일부 정역팔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공연기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성공연기가 바로 공성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성연기론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나가르주나가 용수가 제창한 게 공성연기론이다. 그게 중사중론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세계 구조는 연기법으로 구성이 돼서 나오는데 그 연기를 구성하게 되는 그 감춰진 원래 그 내용성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성이 드러난 것이 연기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은 무엇이고 그러면은 그 주역에도, 그러니까 이 역에도 그러면 공이 있고 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공성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연기. 그러면 연기라고 그래. 연기. 공성연기 하면은 공성연기다. 자, 요 이치만 깨달으면 돼. 사실은 여기에 다 있어. 자, 그런데 공성연기잖아요. 그럼 공성연기가 이 주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역학이 어디 있어요? 괴상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는 있음이에요. 있음. 여기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팔곤계가 바로 이 곤계가 선천복귀팔계에서 이 곤계가 공을 뜻하는 겁니다. 공.
자, 이게 공이에요. 공. 아, 이게 이제 팔곤이 이게 공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요거죠. 요게 이제는 요게 공이에요. 불교로 따지면은 공이고, 예를 들어 여기 팔곤이 그럼 공이고, 여기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빌공짜니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 그럼 팔곤이라는 게 공이다. 비어 있다. 비어 있다. 그럼 이 비어 있는 이게 뭐냐면 어머니를 상징한단 말이야. 대지, 땅을 상징한단 말이야. 어머니를 상징하고 우주의 어머니를 상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야 이게. 엄마의 자궁이구나 이게. 가운데가 탁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워라. 제가 자꾸 비우라고 하는 거는 이 곤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공이라고 하는 거로. 그러면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성입니다. 본성의 성. 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 이 자성, 무자성이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무자성으로서 이 자성이 이 건계입니다. 이 건계가 모든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의 씨앗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자시라고 해가지고 이 건계는 원형이정 만물자시하니, 그러니까 공자가 만물자시한다.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한다. 이 건으로부터 그 건을 자본으로 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나올 때 그 성품으로 조직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성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그 공 안에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성이었어요. 공성. 이해가 되죠? 공성이라는 건 공 안에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곤 안에 건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래 지천태상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주가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열반적인 어떤 그런 상태는 이렇게 공개 자궁 안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이 씨앗이, 수정란이 이렇게 돼 있는 요걸 지천태라고 하는 겁니다. 지천태. 요런 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만물로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원래 이 곤 속에 품어져 있다가 공 속의 성품으로 품어져 있다가 이 성품이 만물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밑에 있고 이게 위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이 선천복귀팔계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평창되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생성이 돼서 팽창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팽창할 때 뭐냐면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팽창할 때 그 연기 구조다. 이렇게 연기라는 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과 곤이 반대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다. 얘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팽창 구조야. 팽창 구조. 얘는 이렇게 나가고 얘는 이렇게 나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대칭 구조로 간다. 이거 대칭 구조. 연기는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장남이 있으면은 장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장남이야. 장남. 그럼 장남이 있으면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똑같은 힘이 대칭 구조로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아버지요, 얘는 어머니다.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였는데 둘로 갈라지면서 나간 거야. 그러면 얘는 장남 장녀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장남이란 말이야. 장남. 그러면 여기 징계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은 얘가 지금 요게가 요 맨 밑에가로부터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어 있는 요게 원래 요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곤이 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우주가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성으로 만들어지는데, 공과 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배합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영기적인 구조, 대칭적인 구조로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연기가 요 구조 안에 공성연기라는 개념이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을 역학적으로 이렇게 기호체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장남이고, 이게 여기에 다 상이 부착돼 있어요. 상이. 그럼 뇌풍이 우레를 해야 할 때 우레면은. 그래 얘가 장남이야. 그리고 장남이 이쪽으로 가면은 장녀는 또 똑같은 힘으로 서로 당겨야 되니까, 팽창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장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무한히 팽창해 가네요. 무한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대칭이야. 그러니까 연기구조는 대칭이야. 장남이 생겼으니까 장녀가 생겼고, 장남이 팽창하니까 장남이 이쪽 방향으로 팽창하니까 장녀는 이쪽 서로 상쇄시키면 얘는 플러스 10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서로 잡아당기니까 팽팽하죠? 팽팽하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중남 중녀, 이제 중남, 얘는 중남이고 얘는 중남이고 얘는 수야, 물이고, 얘도 뭐겠어요? 얘도 이렇게 팽창하는데 얘는 그 중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남이 있으면 중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래서 부처가 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니까,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하고, 그런 식이다. 라는 게, 이게 서로 동시적으로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건 불이겠죠. 물과 불, 서로 상극적인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뭐야? 이거는 소남이 있으니까 어떻게 소남이고 얘는 산이야, 산. 그러면 얘는 연못이야, 소녀. 연못이야, 연못. 자, 그래서 얘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역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밑에서부터 긋는 거란 말이야. 1요, 2요, 3요. 얘는 뭐야? 1요, 2요, 3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대칭 구조야, 아니? 대칭 구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이라고 하는 팔곤 안에
성품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그 자성, 무자성의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천태상으로 이게 품고 있었다가 이것이 둘로 나눠지면서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만물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할 때 연기 구조로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불교에서 공성연기다, 이렇게 나가라주나 공성연기다, 뭐 이렇게 하는 표현 자체가 영리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영리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대칭구조잖아. 대칭구조인데, 대칭구조는 이렇게 해서는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이게 초대칭인데, 초대칭에서는 운동이 안 일어나. 왜냐면 얘가 이렇게 팽창하면 얘가 이렇게 팽창한데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안 일어나잖아. 그렇죠? 자, 운동이 안 일어나. 운동이 안 일어나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반대적인 작용과 반작용이 완전히 반대란 말이야. 반대면서 팽팽해. 이게 공성연기가 됐다 이럽니다. 여기서 이제 초대칭이 깨지는 거야. 대칭, 재팅, 초대칭 붕괴. 그러면 후천이라는 거는 초대칭 붕괴가 일어난 거야. 초대칭 붕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여기로 왔고, 얘가 여기로 왔으니까, 곤이 왔으니까 건이 만주편에 있어야 되는데, 건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상대는 얘인데, 얘의 상대가 얘가 여기로 자리를 옮겼으면 이쪽에 와야지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대칭이 붕괴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선천복귀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어떤 그 세계를 얘기를 할 때 그 공성연기의 이상적인 구조, 대칭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업종자, 그러니까 아래아식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울에 비친 내가 그대로 내 자신으로 투영이 돼야 되는데, 그 투영이 되지 않고 거울이 깨지는 일그러지는 현상. 그러니까 뭐야, 나와 대응되는 나가 서로 다른 나가 다른 나가 되는 게, 그게 초대칭 붕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물이 내 생각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계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대칭 구조에서는 내가 생각한 반대로 대칭 구조가 돼 있어서 있는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 서로 얘를 거울이 여기 있어 가지고 해놓으면 투영하면 얘가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거울이 있어서 투영하면 되는데, 얘는 거울이 있어 투영하는데 그게 안 돼. 초대칭 붕괴야. 이런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천문항팔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명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그런 세계 구조를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칭이 무너졌어. 그렇죠. 초대칭 붕괴가 일어나면서 무명 발생 이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이 건이 원래 곤에서 나왔잖아. 근데 건이 곤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주적인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소우주에서 초대칭이 붕괴를 하면서, 초대칭 붕괴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건이라는 씨앗이, 성품이, 본성의 성품이, 그러니까 법성 씨앗이 사람 몸속에 심어진다. 사람, 여러분 아래쪽, 그렇죠? 하단전에 심어지고 있는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씨앗이, 요게 씨앗이야. 씨앗인데, 씨앗이 요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요게 사람의 몸으로 보면은 사람의 몸 아래쪽에, 여러분의 하단전 쪽에 씨앗이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심어지게 한 거는 이 곤괴가 이거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벽팔계 이 괴상으로 이 불교의 이치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